당신 남편 때문에 제 딸이 죽었어요. 그걸 알고도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사셨던 거예요. 새로 이사 온 이웃 아줌마가 제 거실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떨군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설거지하던 제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싱크대 안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등 하고 울렸습니다. 딸이 죽었다고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제가 평생 믿고 살아온 남편이 누군가의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선자입니다. 올해 65살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시겠죠? 에이, 설마 우리 집 남편이 그럴 리가 있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사람이 평생 숨기고 사는 진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 그날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남편 맞나? 평생을 거짓말과 함께 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날 밤 이불이 시체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야기는 4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어요. 제가 베란다에서 손주 이불을 털고 있는데 아래 골목에서 삑 트럭 브레이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내밀어 보니 낡은 이삿짐 트럭 하나가 골목 끝에 섰고 기사분이 트럭 뒷문을 열면서 커다란 가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였어요. 트럭 옆에 서 있던 한 여자가 제 쪽을 올려다보며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검정 패딩, 목도리를 깊게 감은 모습, 붉게 튼 손등. 그런데 웃지도 않았는데 묘하게 알아보는 사람처럼 저를 오래 바라보더군요. 순간 바람이 베란다 틈으로 들어오며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오나 보다. 새로 이사 온다는 집이. 저는 혼잣말을 하며 이불을 안으로 들여놓고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겨우 9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긴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복도에서 짐들이 오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손자 간식 준비를 하다가 괜히 궁금해서 문틈으로 흘러들어오는 인기척에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양손에 상자를 들고 허덕거리던 그 여자가 문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오래 사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게 수줍어서가 아니라 뭔가를 꾹꾹 참고 있는 사람의 떨림 같았어요. 네, 오래 살았죠. 15년 됐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그녀는 한 박자 늦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렇구나. 15년이나 오래 사셨네요. 말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마치 내가 알고 있던 그대로다. 확인하는 느낌이랄까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할 말투가 아니었어요. 저는 괜히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저녁상을 차리는데 남편이 부엌 창문을 열고 밖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옆집 드디어 들어오는 모양이더라. 저 아줌은 혼자 사나? 혼자 갔던데 신랑은?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나 좀 이상한 게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남편은 벌써 TV 소리를 켜버렸습니다. 늘 그렇듯 제 얘기는 절반만 듣고 자기 생각만 하던 모습. 그게 서운했지만 30년 넘게 살아온 남편이니 그러려니 했죠. 근데요, 그날따라 왜 그렇게 속이 쓰린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자꾸만 목구멍으로 올라왔어요. 3일 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그 이웃 아줌마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검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제 쪽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하게 피더라고요. 어머, 선자 씨!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선자 씨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제 이름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줌마 또는 그냥 옆집이에요. 이 정도만 말했지 제 이름은 이선자예요 라고 또렷하게 소개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기 제 이름은 어떻게... 제가 말을 흐리자 그녀는 우시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까 관리사무소 갔다가 이름이 보이길래요. 제가 말해버렸네요. 죄송해요. 습관처럼 불러서. 대답은 말끔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자꾸만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가던 날 그녀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재활용 봉투를 들고 있었고 그녀는 비어있는 장바구니만 들고 있었죠. 요즘은 어떠세요? 남편분 회사 일은 좀 괜찮으시고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묻는 바람에 저는 버튼을 누르던 손을 살짝 멈칫했습니다. 분명 제가 남편 회사 일이 힘들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원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물어보는 겁니다. 예, 뭐 그냥 그렇죠. 버티고 사는 거죠, 뭐. 대충 웃으면 넘겼지만 손에서 또 하나의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언제 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먼저 내리며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분 책임감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예전에는 어쩔 수 없었던 거겠죠? 예전에요? 뭐가요? 제가 반사적으로 묻자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또 말이 많았지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얼버무리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죄송해요. 그쪽, 아니 선자 씨 가족 얘기 제가 괜히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쪽, 순간 그 말이 저를 찌르듯이 바뀌었습니다. 그쪽 가족 얘기라니? 마치 우리 집을, 우리 가족을 이미 어디선가 들어본 사람처럼 말하는 그 어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국물 냄새가 목 뒤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처럼 기분 나쁜 울렁거림이었어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저녁 7시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창문 밖으로 옆집 베란다가 보였어요. 그녀가 베란다에 서서 우리 집 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눈과 마주치자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였지만 표정은 슬픔 같기도 하고 분노 같기도 한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커튼을 쳤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집 여자가 이사 온 지 3주째 되는 날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다 끝내고 손주 옷을 하나하나 개고 있었어요. 작은 티셔츠를 반으로 접어 포개고 양말 짝을 맞추고 목이 늘어난 난닝은 따로 빼놓고 약간 오래된 섬유 유연제 냄새랑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온돌의 뜨끈한 기운이 섞여서 갑자기 졸음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남편 핸드폰이 식탁 위에서 팅 하고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두는데 그날따라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화면에 잠깐 떠오른 문자 미리 보기. 그 안에는 아주 낯익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발신인, 옆집. 그때 그 일 아직도 부인한테 말 안 하셨죠? 이제 30년이 다 끝났는데 언제까지 숨기실 건가요? 보낸 사람 이름은 바로 옆집 이웃 아줌마였습니다. 30년? 도대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그 일 아직도 부인한테 말 안 하셨죠? 30년? 제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두근거리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을 아직도? 그리고 30년 전에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거지? 이 여자가 남편을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몰래 서재의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신문 제목이 보였습니다. 기우전자 하청공장 폭발 사고, 근로자 3명 사망, 1995년 11월 17일. 1995년 11월 17일. 그 날짜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신문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기사 내용을 읽는데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안전장치 미작동 상태에서 기계 가동. 회사 측은 근로자 부주의로 주장하나 유족들은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을 주장. 그 아래 형광펜으로 밑줄 쳐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 근로자 증언 필요. 하지만 증언 거부로 인해 진상규명 난한. 준원 거부. 저는 천천히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남편 필체였습니다. 메모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회사에서 300만 원 줌, 보상금 명목 입 다물고 있으면 추가로 더 준다고 함. 애들 대학 보내야 하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흐트러진 서류들, 그 위에 적힌 남편의 글씨.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걸까요? 죽은 사람들에게? 그 유족들에게? 아니면 나에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300만 원. 그 돈 때문에 누군가의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야? 그날 오후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꼭 집에 와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옆집 여자에게도 오늘 저녁 8시 오세요. 제 답을 말씀드릴게요. 저녁 7시 반쯤 저는 거실 테이블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닦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여보, 나와요. 제가 부르자 한참 뒤에야 남편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선자야, 정말 오늘 해야 돼? 네.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안 돼? 안 돼요. 이제 숨기는 거 끝이에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동은 씨. 당신 정민수 씨 부인이에요. 정수아 엄마고요.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왜 여기 왔냐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이동은 씨를 찾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죠.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거 기억하시죠?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남편 이름 적힌 그 보고서. 남편은 그걸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1995년 11월 17일 기후전자 3호 라인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남편 정민수는 그날 3번이나 말했어요. 기계가 이상하다고, 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저는 이동훈 씨도 옆에서 다 들었잖아요. 같은 조였으니까.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조사할 때 이동훈 씨는 뭐라고 했죠? 그녀가 보고서를 가리켰습니다. 정민수가 기계 이상을 지적한 사실 없음. 이렇게 증언하셨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그땐 어쩔 수 없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남편이 죽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요? 회사에서 협박했어요. 진실 말하면 저도 잘린다고, 가족들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그래서요.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신 거예요? 돈 받고 제 남편을 부주양 근로자로 만드신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었어요. 애들을 학교 보내야 했고, 집도 사야 했고, 우리도 가족이었어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거실에 그 목소리가 울렸어요. 제 남편도 가정이었어요. 10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아세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교복 입은 여학생. 이게 제 딸이에요. 이름은 정수아. 아빠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했다는 거 아세요? 아빠가 사고로 죽었대 하면서 애들이 놀렸어요. 저는 돈 보느라 바빠서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어요. 산재 인정도 안 돼서 보상금도 없었거든요. 이동훈 씨가 진실을 말해줬다면 제 남편은 산재로 인정받았을 거예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이가 5년 전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27살이었어요. 우울증이었대요.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아빠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 똑딱 울렸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하지만 이 순간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자, 당신이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당신을 믿고 살았어요. 착한 남편, 좋은 아빠라고. 근데 당신은 누군가의 남편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는 평온하게 살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자 씨, 저는 선자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선자 씨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아셨잖아요. 그럼 선자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며칠만요.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3일 드릴게요. 그녀는 가방을 챙겨들고 일어났습니다. 3일 후 다시 올게요. 그때 선재 씨의 답을 듣겠습니다. 네. 그녀가 현관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이동을 씨!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가족 생각 안 하셨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밤 단 한 번도 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이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용기 내세요. 30년 전에 하지 못한 그 용기를. 그녀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손자야, 나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그만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 한 게 변명 말고 뭐가 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혼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3일간의 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그녀 편에 서야 할까? 그러면 남편은, 우리 가족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면 나도 공범이 되는 거 아닌가? 둘째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자야, 동훈이한테 들었어. 제발 우리 아들만은 지켜줘.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 어머니, 나도 알아. 우리 아들 잘못했어. 근데 그래도 엄마 마음은 그래. 내 자식 지키고 싶은 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엄마니까요. 근데 어머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도 누군가의 엄마였어요. 그 엄마는 자식을 지킬 기회도 못 가져봤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침묵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고모한테 전화 왔어. 뭐라던데? 엄마가 아빠를 고발한다고? 고발이 아니라 증인이 똑같은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아빠가 감옥 가면 우리 어떻게 돼? 민수야, 나도 무서워. 정말 무서워. 근데 네가, 제가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가 만약 그 딸 정수아였다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빠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다면 그때도 엄마한테 모른 척하세요 라고 할 수 있겠어?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세요. 전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약속한 3일 후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선자 씨, 들어가도 돼요? 그럼요. 우리는 그녀의 거실에 앉았습니다. 결정을 하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떻게요? 저 증인이 될게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 제가 함께 증언할게요. 선자 씨,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무서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거짓 위에 서 있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같이 가요. 이번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보, 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나 결정했어. 뭘? 증인 설 거야. 그분 편에서.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자야, 그러면 나는, 당신은?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벌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하지만 나도 무서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번엔 도망 안 칠 거야. 당신도 같이 가요. 진실 앞에. 한참의 침묵 끝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일주일 후 저와 남편 그리고 정민수 씨 부인은 함께 노동청을 찾았습니다. 산업재해 제조사 요청 진정서. 서류를 작성하면서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동원 씨, 담당자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11월 17일 저는 회사 지시에 따라 안전장치 점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도 회사가 원하는 대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기록했습니다. 왜 거짓 증언을 하셨습니까? 보상금을 받았고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정민수 부인을 봤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정민수 부인의 눈물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정서를 낸 다음 날 남편에게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동훈 씨의 인사팀으로 좀 올라오세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자야,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나보고 사직하래. 뭐라고?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은 주겠다고. 근데 계속 버티면 징계 들어간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미 각오한 거잖아. 근데 당신 잘못 인정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더 나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직서 쓸게. 며칠 후 큰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자야!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 일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마. 형님, 너도 이제 남이야. 명절 때도 오지 마. 알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어머니에게서도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손자야, 어머니, 넌 이제 내 며느리 아니야.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30년 인연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동네 아줌마들을 마주쳤습니다. 어머, 선자 씨! 인사를 하는데 묘하게 눈빛이 차가웠어요. 남편분이 그런 일 있었다면서요?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옆집 여자랑 무슨 문제가 있다던데? 헤휴, 조용히 사시지. 괜히 옛날을 들추면 더 피곤한데.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트를 나오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저러다가 집안 망하는 거 아냐.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남편도 직장 잃고 이웃들도 수군거리고 시댁도 등 돌리고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정민수 부인. 선자 씨,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선자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한 줄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흔들렸지만 다시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나 다 알아. 근데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취업 걱정 마. 아빠 일이랑 상관없이 내 실력으로 들어갈 거니까. 민수야. 엄마는 그냥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엄마 편이야. 아들이 나간 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사해서, 미안해서, 그리고 든든해서. 2주 회사 측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안전팀장, 현장 관리자, 인사팀 직원. 그들은 모두 절차상 문제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수 부인이 당시 보관했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안전장치 경고 기록, 내부 메모, 사고 직후 처리 문서, 모든 증거가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재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민수 씨 사망권은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이동원 씨는 증언 조작 및 증거 운패로 처벌 대상이지만 자진 증언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벌금형? 감옥은 면한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과 발표 일주일 후 저와 남편 그리고 정민수 부인은 함께 정민수 씨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가을바람에 불었어요. 정민수 부인이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걸렸지만 당신 억울함 풀었어. 이제 편히 쉬어. 바람에 불었습니다. 남편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민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죄송합니다. 남편이 깊게 절을 했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후 남편은 새 일을 찾았습니다.
작은 공장의 안전관리자로. 이번엔 제대로 하려고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신 도장 함부로 안 찍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선자 씨, 빵 만드는데 소질이 있네요. 사장님이 칭찬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 재미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가방 안에 첫 월급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많지 않는 돈이지만 제 손으로 번 돈. 그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2년이 지나고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식장에서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그냥 기쁘고 감사해서. 엄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보여준 용기 나도 평생 잊지 않을게. 고마워, 민수야.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또 3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정민수 부인을 만났습니다. 선자 씨, 어머,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치료도 받고 작은 일도 하면서 조용히 살아요. 좋아 보이세요? 선자 씨도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자 씨,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요. 선자 씨 덕분에 제 남편 억울함 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우리는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이제 68살입니다. 남편과는 여전히 함께 살고 아들은 잘 지내고 손주도 생겼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짓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제 편입니다. 며느리도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이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 자신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작은 다이어리를 펼치고 첫 페이지에 적어봅니다. 이선자, 오늘도 내 삶을 산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선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제야 나를 만났구나.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비슷한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입니다. 그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처럼.